자,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은요, 기원전 8세기에 나온 것으로 일리아스와 더불어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리고 부피가 이만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문학 작품이에요. 유럽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동쪽에 요즘에 경제 위기로 흔들흔들하고 있는 발칸반도 남쪽에 여기 히랍반도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발생한 히랍 문명이 있었고요. 거기 전체가 그 유럽이고, 그리고 여기 지중해 주변이고, 그리스 해놓고 가로하고 히랍이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히랍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보통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한자로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 히랍인데요. 요즘은 그리스라고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히랍이라고 해서 그냥 히랍이 익숙하니까 제가 히랍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리스인 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유럽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했었는데요. 그거 페니키아 문자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페니키아 문자 오늘날에 영어에서 쓰고 있는 그 로마 글자의 기원입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게 기록된 그러한 문서인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글자 없던 시대가 약 40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 그 글자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글자가 있었던 청동기 문명이 2단계로 있었습니다. 제가 암흑기 이전에 2단계의 청동기 문명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미노아 문명이라고 보통 하는 것입니다. 이거 유럽 최초의 문명입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요. 그 당시는 지금 용성하고 있는 서북 쪽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고요. 동방에서만 이 오리엔트의 빛을 받아가지고 먼저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동방의 영향을 받기 쉬운 동남쪽에 크레테에서 문명이 발전했는데요. 거기서 전설적인 왕 미노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서 발생했던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미노아라는 말은 약간 편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노스 문명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미노아 문명에서는 이렇게 소를 데리고서 이렇게 서커스 비슷한 것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벽화고요. 자,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 단계로 한 기원전 1500년경에 본토 사람들이 크레테까지 지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토에서도 오히려 자기네에게 지배를 받게 된 크레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거기도 문명이 발생하는데요. 미케나이 문명이라고 하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유물이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문 위에 있어가지고 미케나이 사자문이에요. 자, 그 미노아 문명과 미케나이 문명에서는 어떤 글씨를 사용했는데요. 요거는 대개 선문자 비 혹은 선형문자 비라고 합니다. 선문자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자가 그럼 선으로 돼 있지 면으로 돼 있겠나 아니면 입체로 돼 있겠나 싶은데, 저도 저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리 찾아도 이름의 유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추정하기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의 쐐기 문자들처럼 이렇게 찍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압력으로 쓴다라는 뜻에서 비슷하게 선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뜻에서 선문자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 요즘에 노트에 이렇게 금을 긋는 것처럼 줄을 그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쭉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이란 말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거는 숫자가 한 90개 정도 되고요. 나중에 2차 대전 때 암호 해독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 문자도 해독이 됐는데요. 고대 히라버를 기록한 음절 문자로 그렇게 오늘날에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13세기 말쯤에 갑자기 모든 문명이 다 문을 닫고 저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은 아마도 히랍 본토에서는 도리스인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히라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오고요. 또 한편 지중해 지역에 해양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휩쓸고 다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해양민족은 다른 이름이 따로 없고요. 그냥 영어로 Sea People, 독일어로 제폴크라고 그냥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서 그 많은 문명이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의 기록이 이집트의 비문 기록에 남아있고요. 그 후예가 정착한 것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어서 구약성서에 블레셋이라고 기록된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속해 있었던 그 민족이 블레셋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휩쓸고 다니면서 궁정들이 다 문을 닫고 저 어려운 글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락 전체에 글자 없는 시대가 약 4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동방에서 페니키아 문자가 들어오면서 다시 문명이 꼽히게 되는데요. 자, 페니키아 문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대문자만 있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어요. 폰티코언 뭐 이렇게 써놨네요. 자, 그리고 처음엔 대문자만 있었지만은 나중에 소문자도 생기고 이렇게 장음 문자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오늘날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된 그런 문자 체계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필사본들에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직 대문자로만 적혀 있네요. 서양에서 소문자는 사실은요, 서기 한 4세기쯤에 발생해가지고 9세기쯤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제일 동쪽에서 동방의 영향을 받아서 제일 먼저 문명이 뽑혔다. 청동기 문명이 2단계 있었는데 거기에 어려운 음절 문자가 있었다. 그게 어느 날 사라지고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굉장히 쉬운 음소 문자 알파베타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걸로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전통적으로 호메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이 있었는지 모르고 아직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한 작품에 튼튼한 구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냥 여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는 적어도 뛰어난 시인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전체를 정리하고 구조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게 호메로스의 조각상이고요. 이 작품 자체는 8세기권은 아닐 텐데요. 요분은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디세이아 강의한다고 하니까 오디세이아 나 그거 알아. 그 어떤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괴물을 만나서 눈도 찌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악당들 퇴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요. 그래갖고 되게 여러분이 오디세이아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읽어보자, 한번 펼쳐보자 그러면요, 처음에 오디세우스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텔레마코스라고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 얘기가 전체가 두루마리 24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4개 정도를 아들 얘기가 맨 앞에 차지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디세우스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들 이야기에서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읽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디세우스가 나오는데 모험을 안 해요. 기껏해야 뗏목 타고 가다 파산되는 게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괴물 눈도 찌르고 하는 얘기는 전체 24권 중에 8권 지나가고 나서 3분의 1 지나가고 나서 나옵니다. 오디세우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4권만큼 펼쳐지고요. 그렇게 해서 12권이 지나가고 나면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뒷부분 절반은 오디세우스가 고향에서 겪는 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래에 저희 학생 하나도 저한테 고맙다고 카드를 보내면서 그동안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너무 길어가지고 무서워서 손을 못 댔었다고, 읽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국내에 사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늘 국내에 사실은 일리아스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난 읽었는데 생각하신다면 그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시면요, 인터넷 책방에 책마다 세일즈 포인트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어요.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일리아스 클릭해 보세요.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 클릭해 보세요. 숫자가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같은 이야기고요. 일리아스는 1편, 오디세이아는 2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먹고 이거 1편 읽어야지, 그리고 일리아스를 일단 사요. 근데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른바 2편, 오디세이아는 사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못 읽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늘 기본적인 목표로 갖는 게 직접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마주치게 되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해드리는 것, 그것이 되게 저의 기본 목표입니다. 어쨌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연결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오디세이아를 읽기 위해서 사실은 일리아스를 꼭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디세이아를 먼저 읽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짧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일리아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서사시에 속한다는 건 아시죠? 서사시 그러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인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길고 등장인물이 많고 사건이 복잡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일리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리아스 읽기가 어려워요. 저는 일리아스 읽을 때 날짜별로 나눠놓고 읽으라고 하는데요. 오디세이아는 그것에 비해서 읽기 훨씬 쉽습니다. 저런 거 읽고 나면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이렇게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오디세이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나 오디세이아 내용 알아. 괴물 눈 찌르고 모험한 다음에 집에 가서 복수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오디세이아의 두 가지 주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젊은이의 성장이 다뤄집니다. 자, 그래서 오디세이아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대 2대 3으로 4권, 8권, 12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나뉘어 있고요. 맨 앞부분에는 젊은이의 성장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뱃사람의 모험을 다룹니다. 마지막에 집 떠난 사람의 귀향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것이 세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토막토막 끊어질 것 같지만은 요 아들 이야기의 뒷부분에 모험이 있고요. 아버지의 모험 이야기하고 서로 조금 교차되는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가 서로 연결이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은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아마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야기가 쭉 흘러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며칠간의 이야기에다가 10년의 이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로 시작해서 행복하게 살았대로 끝나는 그런 동화적 형식을 익숙하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 벌써 요즘 영화 같은 거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예로 잘 드는데요. 어떤 노인이 나와가지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2차 대전의 전쟁터에 자기를 구하러 왔다가 죽은 어떤 사람 이야기가 쭉 나와요. 맨 마지막에 노인이 자기를 구하려다가 죽은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인사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 현재로 돌아오는데 영화에서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처음으로 쓰인 작품이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문학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러한 기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문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사람들이 고심하기 시작한 대목이 아닌가. 그 이전까지는 옛날에 그래 행복하게 살았대로 쭉 한 줄로 가지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행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들어있는 과거 이야기를 좀 앞으로 옮겨가지고 앞에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 전쟁터에 갔다가 집에 돌아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중간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클래식 오디세이, 영화 제목도 스페이스 오디세이, 무슨 오디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곳들은 다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여행만 하면은 아마도 의미가 없을 거고요. 사실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이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서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여행이 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이다 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낮은 수준에서 점점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라고 해석을 하거나요. 아니면은 수많은 그 유혹과 위험들을 겪고서 말하자면 두 번째 얘기한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좀 완성된 어떤 존재로 가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의미 부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터를 떠나서 처음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었던 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일단 트로이아를 떠나서요, 그 맞은편 땅에 가서 그 지역을 약탈을 합니다.
이렇게 약탈하는 건 옛날에 널리 있는 관행이니까 뭐 그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탈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을 특별히 보호해 줍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고맙다고 오디세우스에게 지금 포도주를 주고 있어요. 자루가 아래로 축 처져 있고요. 여기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술하고 물하고 섞어 마셨거든요. 술이 4분의 1, 물이 4분의 3입니다. 더구나 그 술이 와인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와인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죠? 보통 12도에서 한 15도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4분의 1로 해가지고 맥주처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 이 술에는 이 술은 어찌나 좋은지 약 20대 1 정도로 섞어도 맛과 향이 그대로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도기 그림인데요. 도자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를 18세기에 겨우 만들어냈어요. 그 전까지 동양에서 자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갔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오늘날 저러한 돌을 축적한 것이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도공들 잡아다가 서양에다가 자기를 수출해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자기를, 여러분, 이게 질그릇을 깨가지고 안에까지 그 유리처럼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기고요. 깨봤더니 안에는 흙과 같은 성질이 그냥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도기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기들은 1300도 이상까지 올려야 되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기만 만들었는데 히랍에서 굉장히 좋은 도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굉장히 이야기가 풍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그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림 테두리 안에 흑색깔을 남겨놓고 바깥에 까맣게 칠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영어로 레드 피겨, 적색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원전 5세기 이후 것들이에요. 이따가 요거와는 반대로 그림 테두리 안에 까만색을 칠하고요. 그림 테두리 바깥에 흑색깔을 남겨놓는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영어로 블랙 피겨, 흑색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은 기원전 6세기 이전 겁니다. 흑색상이 세부를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요. 흑색상이 먼저 발전하고 요 적색상은 그것보다 조금 나중에 발전한 것들입니다. 여기 오디세우스는 뾰족 모자를 쓰고 있고요.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론은 동북방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스머프 모자 썼죠? 네, 거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에 X밴드를 하고요. 팔도 이렇게 꽉 끼는 거 있고 밑에는 옛날엔 타이즈라 그랬었는데 요즘식으로 해서 레깅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디세우스는 뾰족 모자 쓰는 게 약간 마법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젖술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항해술이 아직 발전하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육지가 보이는 대로 항해를 하는데 히랍의 남쪽에 와가지고 말레아 고지라고 아주 악명 높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9일 동안 떠밀려 가는데요. 히랍에서 9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도 9수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하죠? 그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9일 동안 어디 떠밀려 갔다 그러면은 어쩌면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의 세계를 떠나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당도한 데는 로토스 먹는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로토스는 뭔지 모르는데요. 굉장히 달콤한 열매고 그걸 먹으면은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 오디세우스 일행이요 그거 먹고 안 가려고 그래서 지금 끌고 가는 장면을 머리끄댕이 잡아서 끌고 가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이 로토스는 도대체 뭐냐? 로토스란 말이 연꽃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거 혹시 연꽃 열매 중에 마약 성분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마치 호기심 천국처럼 연꽃 열매를 다 모아가지고 검사한 분이 있어요. 3가지 정도 먹는 것이 있는데 마약 성분 있는 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토스 먹는 사람들은 그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로토스 먹는 사람들 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Mild-eyed melancholy lotus eaters came 이렇게요. 앞에 여기 stem도 나오고 them도 나오고 다음 쪽 넘기면 이렇게 뒤에 가군을 맞춰놨습니다. 부드러운 눈을 가진 멜랑콜리한 로토스 먹는 사람들이 다가왔다고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꽃과 열매가 그득하고요. 각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 먹으면은 파도 소리도 갑자기 이렇게 조금 멍해집니다. 파도 소리도 아주 멀리 들리고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마치 동굴에서 나는 소리처럼 좀 약하게 들리고요. 자기가 잠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막 자기의 심장 울리는 소리도 음악처럼 그렇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 로토스 먹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분들은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오디세우스가 겪는 위험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노골적인 폭력이에요. 누가 와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이 무책임의 유혹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살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게 지겨워서 다 버리고 어디론가 숨거나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죠? 그런 유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은요, 저게 기억을, 한 사람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게 기억인데 기억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자신의 기억도 유지하고 타인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는 데서야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기억 얘기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중간에 오디세우스는 자기의 그 트로이아에서의 그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요, 거기에도 정착하지 않는 것을, 아마도 기억의 문제 때문에 정착하지 않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거를 찾아가지고 혼자서 밤중에 읽어보세요. 뭐 영시 읽는 법 안 배워도 우리 뒤에 보면은 이렇게 뭐 웨이브, 스페이크, 어웨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가군들이 많고요. 자기 귀에 굉장히 멋있게 들립니다. 자기가 뭐나 된 듯 싶으니까 한번씩 해보세요. 자, 그 로토스 먹는 사람들은 큰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비교적 수월하게 그걸 먹고 말하자면 기억을 잃어버린 두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걸로 됐지만요, 그 다음에는 오디세우스가 상당한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오디세우스의 모험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외눈박이 괴물의 동굴에 갇혀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6명이나 잡아먹힌 끝에 괴물에 눈을 찌르고 도망쳤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알레산드로 알로리라고 하는 분이 피렌체의 옛날 은행 건물에 천장과 벽에다가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여럿이서 이렇게 외눈에다가 이 말뚝 같은 걸 박아놓고 있네요. 저 뒤에 양들도 보이고요. 사실은 저 뒤에 로토스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해적질도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흑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테두리 안에 검은색을 칠하고 테두리 바깥에 흑색깔을 남겨놨어요. 흑색상은 대개 나중에는요, 여성의 얼굴과 팔다리는 희게 그리고 남자들은 검게 그리는 게 그 전통으로 굳어지는데요, 여기는 아직은 그러한 전통이 굳어지기 전이어서 폴리페무스, 자, 눈이 하나인 사람들을 퀴클롭스라 그럽니다. 둥근 눈이란 뜻이에요. 사이클 옵스, 오피스, 그래서 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오디세우스와 마주친 존재는 폴리페무스, 여기 페무스 영어의 페임하고 같아서요, 명성이란 뜻입니다. 명성이 많은, 명성 높은 그런 뜻이에요. 자, 오디세우스는 이 괴물의 동굴에 갇혀서요, 자기가 마론에게서 얻어온 술을 줍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 술을 먹고요, 취해가지고 잘 때 나무 창으로 눈을 찌릅니다.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 괴물이 엄청난 그 바위문을 입구에다가 막았기 때문에, 바위로 막았기 때문에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룻밤 자면서 오디세우스의 동료가 6명이나 죽는 것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에는 두 가지 시간대가 같은 공간에 표시되었기 때문에요, 여기 아직도 술잔을 가지고 이제 눈을 찌르는 약간 반칙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더 좋습니다. 흑색상인데요, 여기는 3가지 시간대가 같은 공간 안에 표현돼 가지고요,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 술잔을 내밀면서 눈을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뱀이 그려진 것은 아마도 직유법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뱀이 물듯이 날카롭게 찔렀다라는 뜻으로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울주에 갔더니요, 제가 답사 다니는 팀이 있는데요, 울주에 갔더니 그 반구대라고 바위 벼랑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잡아먹은 짐승들과 고래 같은 것들을 잔뜩 그려놨어요. 근데 문화재 해설사께서 이거는 귀신고래고 이건 뭐 수염고래고 막 설명을 하시다가
어떤 고래 옆에 호랑이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꼬리가 고래 쪽으로 뻗어가지고 닿으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범고래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킬러 웨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 히락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마치 뱀이 물듯이 날카롭게 찔렀다. 그럼 요 밑에 그림은 뭐냐? 아마도 가장 좋은 해석은요, 마치 폴리페무스가 물고기가 미끼를 받아먹듯이 술을 받아먹었다는 뜻으로 읽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눈을 찌르고 도망친 이야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가 나눈 것 중에 그 노골적인 폭력으로 설명하면 될 거예요. 자, 폴리페무스는 이제 자기 눈을 찌른 이 작은 놈들을 잡으려고 바위 문을 치워놓고요, 문을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기 부하들을 양을 3마리씩 묶어서 거기 배에 매달려서 나가게 하고요, 자기 자신은 대장 수컷에게 이렇게 매달려서 나갑니다. 혹시 상대방이 눈치를 채면은 자기도 반격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칼을 뽑아들고 감시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 그림 이거 따라할 수 없죠? 이렇게 매달려 목을 이렇게 우두둑 돌리면 여러분 경추골절로 죽거나 아니면 전신마비됩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팔도 이렇게 하면 탈구되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세로 그려놨습니다. 요거는요, 오늘날에 우리가 건축 도면을 그릴 때에 평면도하고 인면도를 이렇게 같이 그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요거 정면성의 원리라고 그래서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환각을 추구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정면의 모습과 옆면의 모습을 같이 섞어서 그렸어요. 이런 걸 정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서양 미술사를 쓴 곰브리치 선생도 굉장히 강조하고,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쓴 아놀드 하우저 선생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집트 벽화들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벽화 보면은 왕이 가슴은 정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리를 옆으로 하고 팔을 옆으로 하고 얼굴을 옆으로 하고 눈은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면으로. 그래서 이상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그린 겁니다. 자, 여기 요거 야코비 오르단스의 그림인데요, 양이 그렇게 예쁘게 그려지진 않았어요. 폴리페무스가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오디세우스 일행이 어떻게 매달려서 살살살살 기어나가고 있습니다. 저기에 그 사람은 전부 오디세우스를 포함해서, 오디세우스가요 12명을 데리고 동굴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6명이 잡아먹혀서 오디세우스를 포함해서 7명이 남았고요, 양은 부하들이 3마리씩 해서 18마리에다가 자기를 포함해서 양이 19마리가 동원이 됩니다. 저 19와 7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력하고 음력하고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19년 동안 윤달을 7번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19년 7윤법, 동양에서는 장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메톤주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기원전 5세기에 벌써 그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트로이아 전쟁터에서 10년을 보내고 바다에서 9년 보내고 10년째 집에 돌아가는 걸로, 아마도 만 19년이 지나서 이제 양력과 음력이 다시 맞아 돌아가게 되는 새로운 주기에 맞춰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태양신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술을 줄 때 상대방이 야,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나는 우치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윤기 선생님께서는 그 폴리페무스가 오디세우스한테 야, 너 누구냐? 그럴 때 오디세우스가 나는 우치스라고 대답하는데요, 영어로 노바디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윤기 선생님은 아무도 안 이렇게 옮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폴리페무스가 눈에 찔린 다음에 막 비명을 지르니까 동료들이 몰려와요. 야,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그랬다고. 우치스가 그랬다고 하니까 동료들이 아무도 안 그랬다는 뜻으로 알고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오디세우스가 나중에 이 동굴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소리를 질러요. 야, 이 머저리야, 나는 우치스가 아니라 오디세우스다 라고 이름을 가르쳐줘가지고 나중에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자, 이거 베클린이 그린 그림입니다. 산을 뜯어가지고 던져요. 오디세우스는요, 이 사건에서 굉장히 경망스럽고 호기심만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동료들이 저거 가지고 빨리 도망치자 그러는데 싫다 그럽니다.
여기 주인 만나가지고 자기 친구가 돼서 선물 교환하겠다고 그래요. 이름도 가르쳐줄 필요 없는데 자기 과시욕 때문에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일종의 성장소설이어서 오디세우스가 밑바닥부터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거의 밑바닥인 것으로.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노바디라고 말한 것도요, 그냥 속임수가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이야기를 짜면 어떡하겠어요? 좋은, 나쁜 일, 더 나쁜 일, 더 나쁜 일 이렇게 짜면은 듣는 사람이 막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한 번, 나쁜 일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디세우스도 짜놨습니다. 자,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만나는 사람은요, 바람들의 왕입니다. 이자크 모아용이라고 하는 분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떠다니는 섬에 살면서 남들하고 교류하지 않고요, 자기 자식들을 그냥 자기 자식들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오디세우스를 한 달 동안 접대한 다음에 집에 간다고 하니까 바람자루를 줍니다. 좋은 바람 하나만, 서풍 하나만 남겨놓고 나쁜 바람을 다 여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디세우스는 왠지 슈퍼맨 복장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루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렉산드로 알로리의 그림인데요. 여기 자루가 빵빵하죠? 그리고 이렇게 볼을 부풀린 바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람신들은 다들 그러면서 볼을 부풀려가지고 우리 풍선 불 때처럼 그런 얼굴로 그립니다. 저 뒤에는 춤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 요 바람들의 왕 아이올로스의 자식들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기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여러 수준의, 여러 질서의 단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행복해 보이지만은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남들하고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라는 뜻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끼리는 결혼하지 못하게 근친혼 금지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문화인류학 하시는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께, 그 여러 집단이 서로 결혼하면서 여자를 상대 쪽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자들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냥 기능적인 설명인데요. 다른 설명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남들과 교류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디세우스는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어리석은 지휘관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게으르고 머리 나쁜 지도자. 이거 최악일 거다. 근데 그거 최악 아니라 그러죠? 가장 안 좋은 지도자는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 지도자라고요. 머리가 나쁜데 자꾸 일을 저질러요. 밑에 사람들이 그거 치닥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 좋고 부지런한 지도자는 좋냐?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밑에 사람들이 그 일 하느라고 허덕허덕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머리가 좋고 게으른 지도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긴급한 순간에 일을 잘 처리합니다. 게으르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남들을 나눠줘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사실은 지도자들은 대부분 좀 부지런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아마도 그 두 번째 머리 좋고 부지런한 그런 존재였나 봐요. 저 바람자루를 가지고서 조금 자기가 이 바람자루 안에 솔직하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좀 남들한테 돛도 조정하라고 하지 자기가 직접 돛을 조정하다가 9일째 항해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9일 동안 앉았으니 어떻겠어요? 깜빡 잠이 듭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오디세우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잠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부하들이 그 자루를 열었어요. 이 안에 뭐 좋은 거 들었나 보다 그래갖고 열어서 거기서 온갖 나쁜 바람이 나오는 바람에 오디세우스 일행이 다시 아이올로스에게 떠밀려 갔습니다. 아이올로스한테 다시 도와달라니까 아이올로스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여기로 돌아왔냐고.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듭니다.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방학이 돼가지고 해외에 살고 있는 조카나 손자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놀다가 집에 간다 그래갖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비행기에 태워서 비행기 뜨는 거 보고 왔는데 애가 돌아왔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이 아이올로스 왕은 오디세우스를 이제 당신은 신들의 저주를 받은 것 같다고 못 도와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끼리 노를 져서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서 이런 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지중해 연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치 극지방에 있다고 하는 피오르드 지형, 요새는 피오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바닷가까지 암벽이 와 있고요.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 굉장히 넓고 안전한 포구가 있는 그런 데 당도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자기 배는 맨 바깥쪽에 세워놓고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러자 거기에 살고 있는 식인 거인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배를 다 부수고 사람들을 꼬챙이에 꿰어서 식사거리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이야기가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저 이야기가 그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점에서 폴리페무스 외눈박이 괴물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압축해서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럼 아예 빼버리지 왜 집어넣었냐? 저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나오는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시는요, 민담이 변해서 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민담에 나오는 저 배 타고 여행하는 주인공은 신바띠의 모험처럼 배가 여러 척 필요하지 않아요. 배는 한 척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에 갔던 지휘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귀찮은 11척을 없애주는 것이 저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 그 식인 거인들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의 벽화예요. 한 2000년 전에 그려졌다가 우리 신화 수업에 이용하라고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작은 섬에 도착했어요. 부하들은 다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데 오디세우스가 정탐을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숲속의 빈터에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두 패로 나눠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한 패를 거기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요정이요. 오디세우스 일행에게 이렇게 음식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 나쁜 약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돼지로 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쳐 와가지고 오디세우스에게 소식을 알려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지금 여기 가 있는데 또 술잔을 내밀면서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는 그 돼지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저 뒤에 거울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칼을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요게 키르케 사건을 그려놓은 흑색상입니다. 가운데 키르케가 술에다가 약을 타서 주고 있고요. 여기 요 사람은 머리만 돼지로 변했고요. 그 다음 사람은 다리까지 돼지로 변했습니다. 오른쪽 끝에 오디세우스에게 알리러 가는 사람이 있고요. 왼쪽 끝에 오디세우스가 벌써 칼을 뽑아들고 찾아오고 있어요. 자, 이건 알레산드로 알로리의 그림인데요. 저 뒤쪽에는 거인들이 바위를 들고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고요. 이건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입니다. 앞쪽에는 키르케가 아마도 사람이 변한 것으로 보이는 짐승들을 데리고 있는데 가운데에 오디세우스가 동료들을 찾으러 오다가 헤르메스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몰리라고 하는 약초를 줘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도 그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먹으란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요거 영화로도 만든 거 있거든요. 오디세우스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 조금 웃겨요. 헤르메스가 되게 신들을 이렇게 나체로 그리거든요. 여기 삼각 팬티 같은 거 황금으로 만든 거 입고 공중에 이렇게 떠서 얘기하는 게 꼭 무슨 하기스나 이런 일회용 기적이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독을 탄 음식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오디세우스는 변하지 않고요. 헤르메스가 가르쳐준 대로 칼을 뽑아들고 위협해요. 그러자 상대방이 당신이 오디세우스냐고,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다고 자기의 애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옷을 다 벗었을 때 자기를 무력화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서 애인이 되어주는데요. 이 마녀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만나자마자 남자들을 죽이거나 짐승으로 만드는 존재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데리고 살다가 실증 나면 없애버리는 그러한 존재인데, 여기 키르케에게도 두 가지 두 종류의 마녀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사실은 저기 오디세우스가 저기서 맹세를 하지 않았으면요, 여자하고 결합하다가 무슨 일이 났을지 모릅니다. 남자가 남성성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낯선 땅에서 낯선 여자와 어떤 접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위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사실은 집에 저기서 1년 동안 머물러요. 자기 돼지가 된 동료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축제처럼 보내다가 동료들이 가자 그러면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혹시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기 싫어서 안 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영화도 있고요.
만화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저승에 갔다 와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후로 사실은 이렇게 작품화되기 전에 헤라클레스 이야기나 테세우스 이야기 같은데 영웅들이 다들 저승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한번 죽음을 체험하고 저승에 갔다 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에서는 이것이 전체 24권 중에 11권 전체를 바쳐가지고 저승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트로이아 전쟁 끝나고 거기 남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땅으로 가서 나중에 로마가 되는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저승 가는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하는데요. 바로 요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거를 아주 크게 키운 것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래서 저승 가는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승에 가서 전설적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가서 여기 왼쪽 구석에 사람의 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승에는 어떻게 가냐? 배를 타고 북풍을 받으면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승은 남쪽이냐? 그렇지 않고요. 해가 지는 땅, 어둠의 땅이 서쪽에 저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이 좀 더 다채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설적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서 어떤 길로 어떻게 해서 집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고요. 여기에는 동료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받고 있습니다. 죽은 훌령들이 이 피를 마시면 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 구석에는 오디세우스의 어머니의 훌령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생각지도 못했던 존재를 만나요.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자살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새는 대체로 그냥 화병 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는요, 벌 받는 존재들이 나와요. 옛날에는요, 그 저승에 가면 아무나 다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벌 못 받아요. 전설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벌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벌 못 받습니다. 여기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티티오스가 있고요. 자, 언덕 위로 영원히 돌을 굴러 올리고 내려가면 또 굴러 올리는 사람 있죠? 시시포스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물이 도망가 버리고 과일을 따려고 그러면 과일이 도망가는 탄탈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피렌체에 가시면은 볼 수 있는 그겁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갔다 오자 키르케가 앞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다라고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로 유명한 것이 세이렌들이에요. 노래로 사람을 유혹해서 죽게 하는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술이 가진 파괴적인 힘을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지나가는데 오디세우스를 불러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죽음의 유혹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영화 같은데 너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러면 꽝 쏴 죽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자, 키르케가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는 전부 밀랍으로 막고요. 너는 혹시 들어보고 싶으면은 돛대에 몸을 꽁꽁 묶고서 혹시 풀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은 동료들이 더욱더 꽁꽁 묶는 것으로 약속하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디세우스가 음악을 듣고 넋이 나가서요. 턱이 뒤로 확 젖혀졌습니다. 세이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마법적인 존재들은 마법이 통하지 않으면 죽거나 마법을 잃어버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고요. 이거 패러디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저기 스피노자가요. 안경알을 갈면서 철학을 하셨다는 분이 정치론 또는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 이야기를 일종의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오디세우스가 막 풀라고 몸부림치는데 부하들이 더욱더 꽁꽁 묶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부하들이 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지도자가 미쳐서 내리는 명령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많은 그림이 있는데요. 드레이퍼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자들이 여기
그냥 한 사람만 인어처럼 그려지고요. 나머지 둘은 보통 여자처럼 그려졌습니다. 턱이 저쪽 사람은 이쪽으로 젖혀지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젖혀지고 굉장히 애절하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디세우스는 노래를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 이 사람은 꽁꽁 묶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멍미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패러디 그림을 보시죠. 미국에서 민주당은 당나귀로, 공화당은 코끼리로 그리죠. 그래갖고 오바마가 전 국민 그 의료보험을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이 일종의 세일랜이 돼가지고 막 노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노를 졌다가 몇 코끼리는 귀를 막고 둘은 안 막았어요. 그래갖고 귀 막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귀 막아 덧치다 막 계속 노를 져라 막.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귀를 막 막고 있어요. 그래, 여기 뒤에는 굿 올드 파티, 오래된 좋은 당 이렇게 보수당이라고 공화당이라고 써 있고요. 저기는 오바마가 노래를 막 하고 있습니다. 당나귀 합창단도 뒤에 그려진 걸로 돼 있어요. 앞에 그림을 아셔야지 우리 즐겁게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요. 무슨 화합이니 이성이니 막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양당 뭐 협조 막 이런 말도 써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나중에는 알레고리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지금 세로로 서 있는 돛대에 묶여 있는데 그 돛대에는 돛을 달기 위해서 가로 방향의 막대기도 있죠. 가로 세로로 있으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게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몸을 묶고서 이 죄된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런 해석까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세일랜들이 노래를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저 뒤에 오디세우스를 더욱더 꽁꽁 묶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자, 주목할 거는 이쪽입니다. 한쪽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한쪽에는 바닷가 바위 동굴에 살고 있는 머리 6개 있는 괴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 소용돌이 쪽으로 가면 다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괴물이 있는 쪽으로 가다가 부하 6명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알레산드로 알로리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쪽에는 문어머리처럼 하루에 물을 3번 빨아들이고 3번 토해내는 소용돌이를 그리고요. 다른 쪽에는 이렇게 개 짖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개 머리로 6명을 물어가는 스킬라라고 하는 괴물을 그려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진퇴양난일 때 영어로 카립디스와 스킬라 사이에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 괴물들은 가슴까지는 아름다운 여자고요. 아랫부분은 이상한 뱀이나 물고기나 개나 그런 걸로 표현하는 게 전통적인 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스킬라가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남자 머리를 잡고 때리고 있고요. 여기 개가 사람을 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의 동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고전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앞에서부터 읽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서양 문학의 맨 앞에 있기 때문에요. 이거 읽고 나면 다른 거 읽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제가 단테의 신곡을 예로 잘 듭니다. 단테의 신곡 여러분 신화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옛날에 내가 이거 어떻게 읽었지 싶게 신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신화를 아시면 하기가 쉽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태양신의 섬에 도착합니다. 그 저승에서 만난 테이레시아스도 저기 조심하라 그랬고요. 키르케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태양신의 소를 잡아먹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오디세우스는 그냥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만 하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오디세우스는 그냥 지나가려는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태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렸어요. 그런데 절대로 저거 잡아먹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서 바람이 한 달 동안 불지를 않아요. 그래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섬 구석에 기도하러 갔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잠들어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동료들이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눈이 뒤집혔죠? 막 속껍질이 꿈틀거리면서 우는 소리가 나고 이 꼬치구이에서도 막 우는 소리가 나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디세우스가 말리려고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뛰어나가는 것 같아요. 저 뒤에 태양신이 보입니다. 태양신이 제우스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저놈들 혼내주지 않으면 자기는 일 안 하겠다고요. 사상 최초의 파업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거기에 굴복합니다. 짐짓 좋은 바람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로 나갔어요. 그러자 천둥 번개 벼락을 보내가지고 배를 파손시키고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다 죽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용골과 돛대를 묶어서 작은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타고 가는데요. 하필이면 조금 전에 지나온 카립디스, 엄청난 소용돌이 쪽으로 밀려갑니다. 소용돌이는 막 물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높이뛰기를 해가지고 옆에 절벽에 나 있는 무화과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소용돌이가 뗏목을 토해내자 거기에 뛰어내려서 그걸 타고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엉뚱하게 거북이를 그려놨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린이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인 외항선원이 바다에 나갔다가 가판너머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헤엄치다 보니까 옆에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등에 탔더니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구조됐다고요. 참 히랍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 혼자서 바다의 배꼽에 혼자 살고 있는 칼립소라고 하는 여신에게로 갑니다.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동굴 속에 살면서요, 오디세우스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오디세우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자기의 남편이 되어달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집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배를 잡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상당히 살기 좋은 섬이지만은 아름다운 여신과 있지만 오디세우스는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거 어찌 보면 불멸의 유혹인데요. 히랍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런 데서 만족하지는 못해요. 아무 할 일이 없는 걸요. 저기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으면 오디세우스는 영원한 감옥살이에요.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가서 죽는 게 나아요. 그래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대목 직전이 오디세이아가 시작하는 겁니다. 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오디세우스 그만 집에 보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헤르메스를 파견해요. 그래서 집에 보내라 그러니까 칼립소가 투덜투덜합니다. 남성신들은 인간 여성과 늘 즐기면서 여성신들이 인간 남성과 조금 즐기려고 그러면 질투를 하고 꼭 이런다고. 그래놓고 오디세우스한테 당신 집에 갈 때 굉장히 위험스럽고 집에 가봐야 당신 부인이 나보다 안 예쁠 텐데 가겠냐고. 근데 오디세우스는 남의 비위를 잘 맞춰요. 당신이 나의 부인보다 훨씬 예쁘다는 거 인정한다고. 자, 여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섭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집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칼립소가 몇 개의 도구들을 주어가지고 그걸로 뗏목을 짭니다. 야코비 요르단스의 그림인데 별로 완성된 것 같지 않죠? 이거는 아마도 테피스트리 도안으로 해놔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뗏목을 만들어 타고 인간들의 세상 가까이 와가지고 포세이돈이 보낸 풍랑에 배가 부서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페무스의 눈을 찌르고 나서 이름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떠밀려 와가지고 나무 밑에 자고 있는데 다음날 여기 나우시카라고 하는 섬의 공주가 바닷가에 빨래하러 갔다가 오디세우스를 발견합니다. 저 뒤에 빨래하는 모습이 있고요. 공놀이 하는 모습, 옷을 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빨래 다 해놓고 공놀이를 하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공이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요. 그래서 시녀들이 비명을 지르는 걸 듣고 오디세우스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림 동화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이 있고 소용돌이가 있고 공주가 있고 물에서 나온 허름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공주님이 금공을 높이 던지면서 놀았습니다. 금공이 깊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공주님이 울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공 찾아주면 나와 결혼해 줄 건가요? 개구리 왕자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도 쓰였습니다. 아바타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지구를 떠나서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 도착해요. 거기 나비족 공주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데요. 둘이 처음 만날 때 주인공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남자 주인공이 물에 빠졌어요. 괴물들이 쫓아와서 할 수 없이 폭포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주와 물에서 나온 허름한 남자와 소용돌이에 해당되는 폭포. 공은 없지만 남자가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 공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들은 계속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조합만 달리할 뿐이에요. 순서를 달리하고 그럴 뿐입니다. 우리 신화 공부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요. 전통적인 그림에서는요, 여신이나 아니면 여신급의 인물이 나오면 가슴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 있죠? 거기 보면 여자 가슴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 여기 나와서 일어나 가슴을 왜 드러냈나 그랬어요.
그게 여신이란 뜻입니다. 가서 그림 다시 보세요. 남자들보다 키가 커요. 그 알레고리 그림인데요. 알레고리란 무엇이냐?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걸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거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요, 혁명의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자유라는 이념이 이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그렇게 그린 거예요. 거기다 자유라고 쓸 수가 없어서 아름다운 여인이 가슴을 드러내고 삼색기를 들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 오디세우스는요, 그 비명소리를 듣고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서 이렇게 여자들 앞으로 나갑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무서워서 비명 지르면서 도망쳤지만 나우시카만큼은 침착하게 맞아들여요. 그래서 이 나우시카가 굉장히 솔직하고 좀 똑똑하고 그렇게 나와서 나우시카 얘기가 적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나우시카를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인물로 이름과 성격을 되살려가지고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저 나우시카의 집에 가서, 나우시카 공주의 집에 가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접대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 히랍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도착하면은 상대방의 신분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접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폴리페무스 외눈박이 괴물은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니네 누구냐 그러고 잡아먹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도 오디세우스에게 신분을 물어보지 않고 일단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객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켜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 트로이아 목마에 대한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나우시카의 아버지 알키노우스 왕이 지금 손동작으로 노래를 중지시키고 있어요. 당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제야 나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강의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들은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디세우스예요. 자, 오디세우스의 항해 지도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아마도 그 현실 공간이 아니라 어떤 환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이 지중해 연안 여기저기에다가 한번 그거를 배치해 봤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귀퉁이에 트로이아가 있고요. 거기서 건너가서 해적질, 약탈을 했습니다. 히랍반도의 남쪽까지 왔다가 말레아 고지라고 하는 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요. 자, 여기 와가지고 로토스 먹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중간에 폴리페무스를 만나고 바람들의 왕을 만나서 여기서 바람자루를 가지고 집 앞에까지 갑니다. 바람자루가 열리는 바람에 다시 여기 왔다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배 11척이 부서지고요. 여기에 들러서 동료들이 전부 돼지로 변했다가 서쪽에 있는 저승에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세이랜드를 지나고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카립디스와 스킬라라고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물론 신화적으로 하는 말이지만요. 거기를 통과해서 또 뭐가 있었나요? 태양신의 섬을 지나서 여기 칼립소한테 붙잡혀 있다가, 여기 칼립소의 섬, 여기 말타 혹은 몰타라고 하는데 아시죠? 말티즈라고 하는 개가 여기서 왔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거기서 나우시칸의 섬에 들렀다가 여기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케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나우시칸의 섬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은 배를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노를 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거기 타자마자 자요. 그래서 자고 있는 가운데 자기의 고향 섬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깨워가지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아마도 오디세우스가 저 저승 갔다 온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했던 그런 이로써 아마도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자기 자신으로 회복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우시칸의 아버지는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터에서 이름을 떨친 영웅이라는 걸 알고서 혹시 우리 딸과 결혼해서 여기 사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요. 자,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데 3명의 여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키르케, 칼립소, 나우시카였는데요. 나우시카 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거기 오디세우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집에 가지 못해요. 새로운 땅에서 자기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유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트로이아 전쟁터에서 그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자기의 그 사람들에게서는 앞으로 거기 같이 살면서 생기는 기억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무릎에 흉터가 생기고 그 전에 태어나고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던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 어려서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늘 조금 어떤 감동을 느끼게 돼요. 오디세우스와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주변에 나의 기억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디세이아 저 뒤에 가면요, 오디세우스 흉터 발견되는 장면에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태어나고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까지 쭉 나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기억도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거는 오디세우스가 고향 땅에 도착해서 아테네 여신을 만납니다. 아테네 여신을 만난 장면이에요. 목동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있다라 그러면서 집으로 안내해 주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멀쩡하게 나왔는데요. 아마도 지팡이로 건드려가지고 아무래도 완전 대머리로 만든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꼴로 만들어주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혹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는 아들이 이제 20살쯤 됐어요. 아들 낳자마자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수염이 나기 시작한 젊은이로 그려져 있고요. 그의 아내 페넬로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넬로페 크루즈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있죠? 자, 페넬로페라는 유명한 이름입니다. 이 페넬로페한테 수많은 구혼자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 다 집에 돌아왔는데 당신 남편 안 온다. 죽은 게 틀림없다. 빨리 우리 중 하나와 결혼하자라고 들볶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넬로페는요. 페넬로페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춘향이 이야기하고 아마도 같은 근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20세기 후반에 페미니즘이 번성하면서 이 페넬로페에 대한 해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춘향이처럼 오로지 남편만 기다리는 정절이 깊은 여성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지만요. 요새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페넬로페가 사실은 요즘 사람들 쓰는 말로 어장 관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한테 딱 거절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딱 허락하지도 않아요. 아마 페넬로페의 생각은 자기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데 좀 더 기다리고 싶기는 해요. 내 남편 꼭 올 거니까 당신들 다 집에 가시오. 그런데 나중에 안 오면 자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남편만은 못하지만 이 중에 하나로 결정했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또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당겼다, 늦췄다, 요즘 말로 밀당을 하면서 계속 붙잡아 놨습니다. 사실 여기 많은 그 마녀들이 나오지만요. 페넬로페가 제일 무서운 여자예요. 수많은 사람 집에도 못 가게 하다가 나중에 한 자리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자, 어쨌든 페넬로페가 직무를 짜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 민담에서요. 그 귀향자 모티프라 그래갖고요. 집 떠난 사람이 이제 그의 아내나 약혼자가 포기하고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집 떠난 사람이 바로 당일날 도착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요새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니까 그 여자가 데이지가 결혼하려고 하는 날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그 개츠비한테서 편지가 오는 그런 장면이 있던데 저 그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요. 어쨌든 여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수의를 짭니다. 남편의 수의를 짜다가요. 이 수의가 완성이 되면 남편이 죽은 것으로 확정이 되고 여자가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페넬로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작품 안에서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자기가 짜겠다고 그게 완성되면 결혼하겠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면서 3년을 버티다가 4년째 들통이 나요. 자, 여기 치과 선생님이 하지 말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를 끊고 있어요. 직무를 짜고 있고요. 구혼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음악을 연주하고 이 사람은 꽃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보석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점잖게 하지 않아요. 페넬로페가 낮에 짠 것을 밤중에 풀고 있는데 아마도 한여로 돼 있겠죠? 한여가 일러 바쳐가지고 구혼자들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현장을 발각되는 현장에서 잡히는 그러한 페넬로페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수의를 짜는 걸 완성을 하고서 이제 새로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의 남편이 돌아왔어요. 이 집 하녀들 중에 구혼자들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아들은 그 사이에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서 떠나 있습니다. 아테네 여신이 데리고 갔어요.
아마도 이게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른데요. 제가 여기 좀 키가 큰 사람이 뒤에 있는데요. 여기 좀 크게 그려진 다른 사람보다 좀 큰 듯해요. 여기 멘토르 그린 것 같습니다. 아테네 여신이 멘토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젊은이를 데리고 떠나요. 그래서 젊은이의 후견인을 멘토라고 부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메넬라우스네 집에 가 있어요. 여기 그 메넬라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에 갔던 오디세우스의 동료입니다. 오디세우스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이 사람 오디세우스 아들 같은데 말을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트로이아 전쟁을 일으킨 그 절세 미녀 헬레네입니다. 헬레네가 톡 튀어나와가지고요, 어머 오디세우스 아들 왔네 라고 말해버려요. 헬레네는 거의 마녀예요. 그래서 여기 오디세이아에 보면요, 남자들은 다 약간씩 어리버리하고요, 여자들은 남자들을 앞질러서 굉장히 그 명민하고 굉장히 기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헬레네도 그래요. 남편이 한참 추리를 해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톡 튀어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오디세이아의 맨 앞부분에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설명합니다. 자, 거기서 접대를 받고 있는데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한테 너 빨리 집에 가야 된다라 그럽니다. 오디세우스는 아테네 여신이 인도해서 집에 가지 않고요, 먼저 뒤지치기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에우마이오스라고 하는 뒤지치기에게 가 있는데 거기에 그의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러요. 여기 오디세우스 여기서 뾰족모자 쓰고 있고요,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여기서 아들과 마주칩니다. 뒤지치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를 다시 멋진 중년 신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저 유명한 대사 I'm your father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요. 내가 네 아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다가 곧 받아들여요.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냐? 아마도 멋진 좀 젊은 모습으로 그 젊은 모습을 되찾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되게 뭐 딸과 어머니가 닮고 아들과 아버지가 닮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저기 메넬라우스네 집에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여기 뾰족모자를 쓰고 입을 맞추고 있고요, 저 뒤에는 아테네 여신이 지팡이를 들고 남자들보다 큰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아테네 여신은 다시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꼴로 만들어서 집에 보냅니다. 20년 만에 집에 돌아온 주인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늙은 개가 꼬리를 치다가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다가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죽습니다. 아르고스라고 하는 유명한 개예요. 아르고스는 충견의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많이 원용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그 집에서 계속 늙은 거지인 척하면서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 아내와 밤중에 면담을 합니다. 계속 늙은 거지인 척하면서 자기가 이 집 주인의 행방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페넬로페가 당신을 좀 접대하겠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접대하는 거는요, 그 집에 어린 처녀가 그 남자를 목욕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그 옛날에 서로 교통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에 서로 말하자면은 외지에서 온 그 다양한 유전자를 확보해 놓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자, 오디세우스는 그런 접대는 싫으니까 그냥 늘 좀 나이든 여인이 발이나 씻겨줬으면 좋겠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어렸을 때 길러준 유모가 들어와요. 유명한 장면입니다. 발을 씻기다가 무릎에 있는 흉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에리히 아우에르바하라고 하는 그 학자가요, 미메시스라고 하는 책에다가 써놔서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이 흉터가 발견되어가지고 지금 그 허름한 차림으로 와 있는 이 노인이 사실은 집 떠난 지 20년 된 이 집 주인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에 갑자기 시인은 이야기를 끊고서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길게 묘사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 방식이 그 구약 성경의 다른 이야기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우에르바하의 글입니다. 어쨌든 이 노파가 무릎에 흉터를 발견하고 놀라가지고 발을 떨어뜨립니다. 물이 엎질러지고 있는데 오디세우스는 황급히 입을 막고요, 그 사이에 페넬로페는 정신이 딴 데로 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을 막는데 너무 심하게 막은 것도 쭉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이거 훗날 같아요. 고개를 뒤로 돌려서 페넬로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고증이 잘 됐어요. 여기 구혼자들이요, 오디세우스 때리기도 하고 놀려요. 아, 이 집에 빛이 어디서 나나 그랬더니 저 사람 머리에서 나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빛나는 사람, 아이톤이라 그럽니다. 오디세우스는 태양신의 상징이어서 이러는 거라고. 혹시 요새 머리숱이 적어져서 누가 놀리기라도 하면 내가 이래봬도 태양신의 상징이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자, 어쨌든 구원자들이 이렇게 의자를 던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거기 있는 젊은 거지와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페넬로페가 남편이 남겨두고 간 활을 꺼내서 구원자들을 시험합니다. 활에 줄을 걸어가지고 12개의 도끼를 이렇게 꿰뚫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활을 가져오고 구원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아예 거기다 줄을 걸지를 못해요.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기회를 얻어서 쉽게 줄을 걸고 12개의 도끼를 꿰뚫은 다음에, 자, 오디세우스 태양신의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12개의 도끼도 왠지 12달인 것 같죠? 어떻게 꿰뚫었는지 모릅니다. 자루에 있는 구멍을 꿰뚫은 게 제일 그럴싸한 설명이에요.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이어서 화살을 날려서 구원자들을 다 쏘아 죽입니다. 자, 여기에 오디세우스가 활을 겨누고 있고요. 구원자들이 방패를 들고 있는데 방패가 너무 반들반들하죠? 이런 상이에요. 여기 상이 하나 쓰러져 있죠? 그래요. 이렇게 개다리 소관 같은 걸 앞에 하나씩 놓고 밥을 먹었었는데요. 그걸 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목에 화살 맞은 사람, 등에 창 맞은 사람이 있는데 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겁니다. 목에 화살 맞은 사람이 그동안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구원자들이 이끌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했으니까 말 못하게 목에 화살 맞아 죽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새로운 무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집 식구들은 근데 기면증 같은 게 있어요. 밑에서 남자방에서 저런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오디세우스의 아내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우리클레이아가 가서 깨우고 있어요. 어제 왔던 그 늙은 거지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그래서 내려왔는데요. 페넬로페가 달려가서 남편을 포옹하지 않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수수께끼 맞춰야지 저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야, 하녀들 저기 침대 내다가 저분 잠자리고 와드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 침대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누가 움직였냐고요. 자, 이렇게 땅에서 자란 나무를 베지 않고요. 대충 다듬고 기둥 3개를 더 세워서 이걸로 침대를 짰어요. 그 전에 벽을 둘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침대가 있는데, 자, 뭐 여러분 이거 아마도 부부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거겠죠?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페넬로페가 그걸 아닌 듯이 수수께끼를 냈고 오디세우스가 그걸 맞췄어요. 어떤 분은요, 요 나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여성들은 다들 좀 어떤 무서운 여신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운동에서 섬겨지던 여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신들은 다들 아름다운 숲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큰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페넬로페도 그 운동에서 섬겨지던 무서운 여신의 후예고 이 나무가 바로 그 여신의 나무이며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다음날 오디세우스는 교회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늙었으면서 아름다운 과수원을 또 경영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만나서 이렇게 포옹을 하고요.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싸움이 나고 이 노인이요 아들 만나고 나서 목욕하고 나니까 갑자기 젊음을 되찾아요. 그래서 그 원수들 중에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까지 하는데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싸움을 말리고 이제 평화롭게 오디세우스를 왕으로 모시고서 잘 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뒤가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옛날에 저런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하는 시인들은요, 오늘 얘기 다 해주면 다음날 자기 공연할 게 없어서 밥을 굶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법만 발전시켰지 끝맺는 방법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도요, 해럴드 블룸이 그런 얘기했어요. 앞부분은 놀랄만하고 가운데도 굉장히 멋진데 뒤가 약하다라고요. 장편들이 일반적으로 뒷부분이 좀 약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옛날에 쉐헤라자드, 여러분 천일야화에 나오는 쉐헤라자드도 이야기가 끝나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 가기만 했지 끝맺는 데가 조금 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은 저게 계속 피해 복수를 하지 않고 평화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서 끝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인류의 정신이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의미 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설명하느라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오디세우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말씀드리자면은 기억이 아닌가, 자기 자신의 기억, 그리고 타인들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자기가 있을 자리를 찾아서 가는 모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1대, 2대, 3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 얘기가 중간에 들어있지만 저는 앞에서부터 그냥 쭉 얘기했으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언젠가는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고하면서 일단 여기서 제가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인거인들, 요거 민담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민담이 변해서 된 서사시라 그래서요. 아까 괴물에 눈 찌르고 도망치는 이야기도요.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학자가 비슷한 사례를 많이 구해놨어요. 마지막에 폴리페무스가 야 네가 오디세우스냐? 오라고 내가 선물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거와 비슷한 얘기로 어떤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서 괴물에 눈을 찌르고 나왔는데 괴물이 야 나한테 선물이나 받아가라 그래서 자기 반지를 빼서 던지더래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꼈더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소리가 나와가지고 괴물이 그걸 듣고서 막 쫓아옵니다. 이 사람이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살 수 없이 이로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손가락을 끊어서 버리고 도망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맨 마지막에 프로도가 반지 버리기 싫어가지고 끼었는데 골룸이 물어뜯어가지고 손가락 떨어지는 이야기 있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계속 현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이야기 연구하는 분들, 블라디미르 프로프 같은 분은요, 저기 이야기에 사용되는 요소들을 뭐 몇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뒤풀이 된다라 그러는데, 그리고 서양에서는요, 아예 조셉 캠벨 같은 사람이 영웅의 성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이런 게 있다라 그래갖고 영화는 거기에 맞춰져야지 흥행이 된다고. 그래서 남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검토해주는 그런 직업까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 보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이 연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상소설, 판타지 소설은 요거는 판타지 소설은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거기에 굉장히 고상한 비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엊그저께 만난 어떤 선생님께서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지만은 한번 보고 나면은 한바탕 멋진 꿈 꿨다 그냥 그리고 마는데 서사시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히랍 비극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요 판타지 소설들이 없는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에 비해서는요 운명의 무게를 견디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살아남는 데 핵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중간에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갔을 때 아킬레우스를 보고서 야 당신은 살았을 때도 굉장히 높임을 받고 죽어서도 이렇게 죽은 자들 사이에서 왕 노릇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하니까요 오디세우스가 거의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죽어서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는 것보다 살아서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고요. 그냥 종살이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의 종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승이 더 낫다라고 그래서요. 자, 일리아스하고 사실 시간이 많으면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좋은데요. 일리아스의 영웅들은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걸 의식하고 영원한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지만은 명성은 영원히 남으니까 그 명성을 향해서 거의 죽음으로 돌진을 해요. 그렇지만은 오디세이아에서는요. 일찍 죽어버리는 게 그 사람의 명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굴욕을 견디고 참고 그래갖고 살아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야지 자기의 명성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디세이아에 다른 가치가 있고 현대의 판타지 소설들에는 그러한 진지함이 없다라는 걸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디세이아를 먼저 읽고서요. 그 다음에 일리아스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빨리 가기 위해서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외국에서 조기 유학 가 있다가 이렇게 교육한 학생한테 들었더니 외국에서는 중학교 때쯤에 저걸 굉장히 자세히 요약해서 배우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여러분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 생각하실 텐데요. 유학 가면은 거기서는 벌써 다 어려서 배웠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대개 대학원 때 가가지고 그걸 못 배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다 끝났고 한국 사람들은 대학원 가기 때문에 유학 가신 분들도 배울 기회가 없는 게 영어로 버질, 히라보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실 테니까 열어보세요. 거기 첫 장에 베르길리우스가 나옵니다. 단테가 저승에 갈 때 이 베르길리우스를 자기의 안내자로 세워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일리아스 오디세이에 읽고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읽고 그럼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는 단테의 신곡을 보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히랍 비곡도 읽으면 좋지만은 서사시로 연결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상당히 마법사 같은 데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일종의 마법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제가 왕 노릇했던 경우 많이 아실 거고요. 마법사도 왕 노릇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디세우스는 어쨌든 꾀가 굉장히 많고요. 늘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거의 마법적인 존재로 여겨져서 도상적으로 옛날부터 기원전 5세기 때부터 벌써 이렇게 뾰족 모자를 씌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생일 축하 받으실 때 뾰족 모자를 쓰고 혹시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날은 여러분들이 그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법사가 되는 겁니다. 약간 미진한 게 사실은 그러면 어떤 분이 좀 도전적으로 오디세이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대체로 그거 읽으면 다른 것을 읽기가 굉장히 쉽고 서양 문학 작품들이 그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 작품이 여러 단계의 사회들을 쭉 보면서 어떤 사회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이상적인 질서를 가진 사회인지 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 사람을 돼지로 만드는 존재, 막 또 친절하긴 하지만 남들과 교류를 안 하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요. 오디세우스는 질서만 회복되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장 이상적인 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암흑기에 어둠을 뚫고서 이제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라고 봤다라고 하는 것도 오디세이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